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저번 시간 콜스2 했었는데요. 좀 남은 게 있어서 이 콜스2 조금 더 그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저번에 그 9페이지에 15번, 16번을 마지막으로 했었죠. 기억나세요? 15번, 16번? 9페이지 보시면 15번, 16번을 잠깐 보시면 이때 그 중요했던 구조 중에 TBP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이제 삼각쌍뿔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때 여기서 이코토리얼 위치, 엑시얼 위치가 있었죠. 그때 엑시얼 위치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엑시얼 위치에 전김성도가 큰 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아주 이제 유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리를 기억한 상태에서 거기 15번에 있는 괄호 3번의 2 이걸 저번 시간에 안 했거든요.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괄호 3번의 2 요거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칠판에 뭐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콜스2 맞나? 콜스2 네. 몇 번이냐? 아이고 15번 15번에 3번에 2 짠. 자, 요거 그리시 즉 입체 구조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가장 뭐한 걸 그리라는 얘기 있어요. 가장 불편한 걸 그리라는 얘기 있어요. 가장 안정한 걸 그리라는 얘기 있어요. 뭐 특별한 의미 없으면 그냥 말 없으면 가장 안정한 걸 그리라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혹시 우진아 혹시 그 내일의 조라고 알아요? 허리케인 조. 허리케인 조 몰라요? 그 일본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복싱 만화거든요. 걔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 허리케인 조라고 불리는 그 주인공인데 이따가 쉬는 시간에 허리케인 조 해갖고 구글에 찾아봐. 구글에 들어 이미지 누르면요 그 주인공이 나올 텐데 그 주인공하고 우진이 되게 닮았어요. 정말 허리케인 조 알아요? 모르는 거야. 우리 오빠 이름은? 아, 종훈? 종웅이야. 종웅. 알았어. 그래. 허리케인 조 한번 찾아봐요. 지금 찾아봐도 돼. 깜짝 놀라. 허리케인 조 한번 찾아봐. 허리케인 조. 오. 유명한 짤을 새하얗게 불태웠다. 허리케인 조. 선생님 찾아봤어요? 똑같죠? 똑같죠. 허리케인 조. 우주다 이렇게 되냐 이렇게 똑같죠. 네, 자 어쨌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어쨌건 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 깜짝아 얘. 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R이라는 표기는 유기화학을 배우면 알킬 그룹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근데 이제 그 대학 교과 과정이어서 이게 입시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익숙한 탄소수로 지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학 교과 과정에서 유기화학을 배우면 R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입시에서는 저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 편한 대로 문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소수로 바꿔봤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선 탄소. 탄소는 최외곽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여기서 슈쇼. 자, 슈쇼는 최외곽전자 몇 개 있어요? 1개가 있죠.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는 어떻게 결합시키면 되겠어요? 그냥 탄소의 전자 하나, 수소의 전자 하나를 짜잔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수소가 3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탄소 하나에 수소 3개는 보이다시피 여기 이제 뭐가 나타난다? 아하, 홀전자가 있구나. 자, 그런데 어떤 탄소 수소는 산소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산소를 그리고 산소는 최외곽전자가 몇 개가 있죠? 산소는 최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이 2개가 만약에 더해진다 라고 하면 얘는 또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바로 탄소하고 산소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요 산소한테 또 홀전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H3건 OCH3건 이렇게 홀전자가 나타나는 루이스 구조라는 얘기죠. 자, 이때 중심 원자인 황은 최외곽전자가 몇 개예요? 황은 최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왜냐면 몇 쪽이니까? 16쪽이니까. 주기율표상에 산소 밑에 있잖아요. 산소 밑에 있으니까 최외곽이 6개죠. 줌이 나겠죠? 이게 5고 이게 6이에요. 이제 6개.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CH3도 2개 있고 OCH3도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방법이 있나? CH3, OCH3, OCH3라고 쓴 다음에 탄소, 산소에 각각 홀전자, 홀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씩 연결하면 끝. 알겠죠? 그러니까 입체 구조를 그리기에 앞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죠. 알겠죠?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저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숑 짜잔. 그렇다면 이 경우 입체수는 얼마임? 지금 이 경우 입체수 어떻게 돼요? 바로 5죠? 입체수가 뭐예요?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이렇게 시그마 결합 전자쌍 개수하고 그 다음에 비공허 전자쌍 개수 이걸 합쳐서 입체수라고 하죠. 그래서 황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입체수가 5일 때 기본 왁구를 뭐라고요? 입체수 5일 때 기본 틀을 뭐라고요? 그걸 TBP라고 하지? 삼각 쌍뿔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황을 딱 그리고 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 보시죠? 이렇게 이제 틀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때 위아래로 향하고 있는 방향을 뭐라고 그랬어요? 엑시얼 방향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으로 퍼져 있는 방향, 이렇게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XY 평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은 지축 방향이고, 자, 이쪽은 자 XY 평면 방향인데 이 XY 평면 방향 위치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코토리얼 위치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이때 이 TBP에서는 엑시얼에 뭘 배치시킨다고 했어요? 엑시얼에 바로 전기임 송도가 큰 걸 배치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전기임 송도가 더 커요? 당연히 산소겠죠? 그래서 저 엑시얼 위치에다가 O,
CH3 OCH3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깜짝아. 얘요? 얘는 산소에 붙어 있는 거죠. 만약에 CH3에 대해서 더 구조가 궁금하다면 이 탄소에도 사실은 수소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 탄소만으로 사실은 또 뭐가 나타날 거냐면 이런 식의 탄소만의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는 사면체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황 입장에서는 삼각쌍뿔이 나타나는 거고요.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입시에는 잘은 안 나오는데, 근데 카이스트에는 이런 표현을 좀 써요. 바로 혼성오비탈이요.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갈 때 혼성오비탈 뭐라고 하죠? sp3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입체수가 5인 경우는 또 혼성오비탈을 뭐라고 하죠? 바로 sp3d 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입시가 아무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뭐 보는 거라서 혼성오비탈 표현은 잘은 안 나오는데, 어차피 뭐 말로 발표하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니까 이런 표현 막 써도 돼요. 그럼 이제 교수들은 뭐 이런 표현 잘 아니까 뭐 편하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OCH3, OCH3를 액시얼에 배치시키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전기 음성도 큰 것은 액시얼에 배치.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코토리얼에 뭘 배치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메틸 비공호 전자를 배치시키는 수밖에 없지. 그럼 이때 여기서 뭐 이런 자리에 메틸 CH3 여기 붙이면 뭐 나머지 한 자리에 짜잔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두실 거는 TBP 구조에서는 이 비공호 전자쌍을 이코토리얼에 그냥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뭐 사실 그냥 이 생각이나 결론은 같아지거든요. 전기음성도 큰 거를 액시얼에 넣고 나면 그냥 나머지 건 자연스럽게 이코토리얼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 그냥 나타나는 현상으로부터 그래서 TBP 구조에서 비공호 전자를 이코토리얼에 넣을 수 있구나 라고 사실은 생각해도 이 구조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돼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비공유 전자쌍은 원래부터 청력이 크고 불리합니다. 왜일까요? 다 알 텐데 왜 보통의 전자쌍보다 비공호 전자쌍은 왜 원래부터 불리할까요? 혹시 그게 왜 클까요? 왜 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청력이 반발력이죠. 왜 크다고? 그 청력이 왜 크다고? 다른 것에 비해서 왜 더 크다고 할까요? 그 결합 전자쌍에 비해서. SM이요? SM 자, 뭐냐면 이겁니다. 보통의 이런 결합 전자쌍 있잖아요. 보통의 결합 전자쌍은 자, 여기도 원자핵이 있고 여기도 원자핵이 있잖아요. 양쪽의 원자핵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얘도 인력이 있고 얘도 인력이 있는 거죠. 근데 비공호 전자는 어떻게 돼요? 한쪽 원자핵에만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 뭐냐면 인력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이 결합전자쌍이라고 해서 청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전자끼리는 다 청력이 있죠. 청력이 있는데 이 전자쌍 주변에는 얘를 인력으로 잡아들 수 있는 원자의 핵이 많은 거야. 근데 비공허 전자는 한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편부모 가정이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뭐 나쁘다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뭐 엄마 아빠 다 계시는 것보다 왜 한 분만 계시면 불편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 아닌가?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뭐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휴민이 어머니 아버지 계시죠? 그래. 그렇지. 그래. 아, 그 혹시나 해가지고. 예. 좀 가슴 아프지만.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사실은 사회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네, 하여튼 뭐 어쨌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한쪽 원자에게만 안정화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그럼 너는 청력 크고 불안정하니까는 뭐 그렇게 살아라 그럴까? 예를 들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태어난 가정 상황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불편할 수 있죠. 뭐 누구건. 그러면 그럼 뭐 네 팔자니까 네 알아서 살아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사회가 도와주죠. 사회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혜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왜 그 뭐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집을 얻는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뭐 청약 주택 뭐 이런 거 할 때 당첨 우선순위도 높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했을 때 그 이자율도 좀 싸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 둘이 같이 버는 것보다 혼자 버시면 힘들죠. 예를 들면 뭐 내가 하버드 졸업한 변호사다 이런 게 아니면 혼자 계시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사회에서 도와준다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공허 전자쌍은 청력이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를 이코토리얼에 배치하면 자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엑시얼 결합이 짧다 그랬어요. 이코토리얼 결합이 짧다 그랬어요. 이코토리얼 결합이 짧다고 했죠. 그럼 짧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코토리얼이 배치되면 중심 원자 뭐 지금은 항이겠죠. 에 가까이 접근하여 안정화될 수 있어요. 왜? 전자가 원자에 가까이 접근하면 원자 안에 뭐 있어요? 핵이 있죠. 그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 구조에서 좀 불리한 비공허 전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비공허 전자쌍을 핵에 가까이 붙여야 되고 그러려면 엑시얼보다는 이코토리얼이 더 편하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TBP에서는 그 비공허 전자를 항상 어디에? 이코토리얼에 배치한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됐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하죠? 중심 원자를 토대로 얘를 시소 구조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받침대고 이게 시소 틀이야. 그럼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시소처럼 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시소 구조라고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나온 김에 3 없는데 방금 내가 생각난 거야. 3 자, 이거 해볼까요? 자, 이거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바보.
진온. 네. 진온 테트로플로라이드 옥사이드. 저거. 네. 돈 고마워요. 자, 어떻게 그리죠? 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선 중심원소는 누구겠어요? 바로 진온이겠죠. 진온의 최외곽전자는 몇 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때 여기 주어져 있는 플로라이드와 산소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반드시 뭐를 만족해야 되죠? 반드시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이유는 왜 쟤들은 무조건 옥텟을 만족해야 돼? 그렇지. 전기음성도가 아주 크죠.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전자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스스로 다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결합시켜야 되냐면 할로젠은 항상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할로젠은 무조건 옥텟을 만족하게 돼 있죠. 최외곽 전자가 원래 7개니까요. 그럼 산소는 어떻게 하면 그 루이스 구조에서 그 옥텟을 항상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심 원자의 점 2개에다가 자, 산소 최외곽 전자 몇 개죠? 6개죠? 얘를 짜잔 짜잔 이중계 화합으로 연결시키면 바로 저렇게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그래서 지금 저 진호 같은 경우는 플로라이드 4개, 산소 하나, 비공호 진화쌍 하나 해서 이 경우는 지금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지금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체수가 6일 때 이 녀석의 가장 안정한 입체 구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팔면체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똑같죠.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그럼 얘를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아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온 테트로플로라이드 옥사이드에서 두 번째 입체 구조. 그렇죠? 자, 그 입체 구조가 여기 줄게요. 자, 6배이니까 얘는 이제 팔면체 기본일 거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진원을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넷, 다섯 방향, 여섯 방향. 한 방향, 두 방향,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거 2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자, 그럼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거가 뭐냐? 바로 비공호 전자쌍을 만약에 요렇게 위에다 그리자. 얘를 비공호 전자쌍을 요렇게 여기 비춰시켰을 때 산소가 짜잔 요렇게 되는 거하고요. 산소가 요렇게 되는 거. 자,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2개는 구분이 되죠? 어떤 게 좋을까요?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자, 왼쪽이 오른쪽이. 도운. 왼쪽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슈민이는 오른쪽. 그 다음에 우친이 오빠는 왼쪽. 도훈이는? 도훈이 왼쪽. 수민이는 지고인데요. 좀 종흥? 종웅이 오빠는? 왼쪽. 아니 슈민이 3대. 왼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 그 강한 애를 더 반발이 많은 쪽에 넣으니까. 강한 애를요? 전기용 성도가 센 애를. 진짜로요? 반발이 더 많은 것을 하는. 전기음 성도는 플로라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라이가 이코토리알이 더 반발, 그러니까 덜 안정되는 것이. 근데 얘는 6베이란 말이에요. 6베이는 이코토리얼 액시얼이 없어요. 근데 비공유전 자쌍을 저기에 배치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이코토리얼 액시얼에서 전기음 성도 큰 걸 액시얼에 배치한다는 얘기는 입치수 5일 때만 그런 거고요. 입치수가 6만 되면 그런 건 없어져요. 그런 효과는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답은 바로바로바로바 이쪽입니다. 왜냐? 지금 산소하고 진온 사이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중결합이 나타나죠. 그럼 이중결합은 하나는 무슨 결합이고 하나는 무슨 결합이에요? 하나는 시그마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는 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파이 결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뭘 해볼까요? 이 산소가 가지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산소에 어떻게 그려볼까나? 이역 P 오비탈. 그 다음에 진온이 가지고 있는 무슨 오비탈이 있을 수 있냐면요. 진온에 예를 들어 D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산소의 어떤 전자 하나하고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는 거죠. 이중결합의 구조가 저런 식으로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 산소가 얘랑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약간 90도 관계처럼 만나게 되면, 자, 산소의 요 P 오비탈, 그 다음에 요 진온의 D 오비탈 사이에 요렇게 짜잔 파이 결합이 나타나면,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원자 핵간 쪽에서 전자가 벗어나 있어서 비공호 전자랑 요런 경우 가까워져 가지고는 청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원자와 원자의 그 결합 쪽에서 벗어나 있고 그게 비공호 전자쌍이랑 가까워질 수 있으면 청력이 커져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 원소랑 비공호 전자가 90도로 가까이 있어서는 청력이 커져서 분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비공호 전자하고 파이 결합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려면 방법은 요것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하고 진온이 파이 결합을 하는 것 때문에 비공호 전자쌍 반대쪽으로 파이 결합하는 녀석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진온 테트로플로라이드 옥사이드는 바로 이런 구조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 17번 문제 같은 게 서울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그 수시, 정시 구분 없이 다 면접을 봤어요.
수시 때도 심층 면접, 정시 때도 지금 다 봤어요. 다 봐서 그때 정시 때도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수시나 정시나 뭐 관계없이 뭐 서울대에서 내는 문제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해요. 그래서 거기 17번 보시면 그 서울대에서 나왔던 건데, 자, 요거 내가 칠판에 쓰고 정리하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17번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 찍을게요.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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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이구야. 아, 예. 서울대 신청하고 가을 네. 신청하고 나이로 저 어차피 조진이라서 서울대 신청 못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문제를 팍 파고 들어가서 심각하게 보면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약간이 있어요. 약간 있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의 약간의 차이가 있냐면, 카이스트는 그래도 일반계 고등학생들 그 지원율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그 카이스트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교육부에 속해 있질 않아서 문제를 낼 때 조금 자유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게 고교 입시 과정에 선발하는 거라 교육부 검정을 보면 받을 텐데도, 카이스트는 교육부 밑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약간 좀 자유롭게 대학 교과 과정에 있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와요. 표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나와요. 뭐 혼성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오비탈이라거나, 물론 오비탈도 그 일반계 고등학교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표현이 좀 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그냥 쉽게 뭐냐면 저 내신에서 봤던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서울대는 그래도 일반계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되게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어휘가 그 고등학교 화학원 화학2에서 나와 있는 어휘들이 주예요. 그래서 딱 어휘만 놓고 보면 카이스트가 좀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휘만 좀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만 봤을 때.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 들어가면요. 이게 오히려 서울대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하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카이스트 기출 문제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주 많지가 않아서 서울대 기출 문제를 같이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서로 연습 문제도 되게 좋아요. 뭐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카이스트 기출로 뭐 기가 막히게 나온 것도 있어요. 오히려 억수로 어렵게 나온 것들이 카이스트에서. 왜냐하면, 근데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봤을 때 카이스트 것만 어렵냐? 그건 아니에요. 서울대 문제 중에 진짜 정말 판타스틱하게 멋진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딱 보면 되게 어려운 예를 들면 뭐 이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H2SO4와 HNO3의 반응 하면 뭐가 나올까요? 옛날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2015년인가? 인터넷에 공개 안 된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온 적 있거든요. 황산하고 질산 반응하면 뭐가 될까요? 뭐라고? 이따 해볼게요. 그렇죠? 해볼게요.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출제하는 교수가 그냥 왜냐하면 이게 서울대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카이스트 가거든요.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논문 잘 쓰면 또 서울대에서 끌어가거든요. 그 교수가 이 교수라 뭐 내는 게 뭐 그냥 그래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훨씬 어려워 보이는 건 포항공대 쪽 문제가 훨씬 어려워 보여요. 그 다음에 연고대 문제 중에도 옛날에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자격지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서울대
보는 사람들은 카이스트 거, 카이스트 보는 사람들은 서울대 거 이렇게 연습 문제로 무조건 보는 게 좋아요. 하여튼 무조건 보는 게 좋아요. 약간 그 정도의 뉘앙스 차이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차이는 없어요. 자, 보자. 그래서 거기 내가 몇 번이냐? 17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3년 전인가 내가 3년 전인가 그 노벨 화학상이 뭐가 나왔었냐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나왔었거든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나와서 이렇게 내가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입시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관련해서 내가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서울대에서는 그리고 그 카이스트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카이스트에서는 리튬 황 배터리가 나왔었고요. 서울대에서는 리튬 옥시전 배터리가 나왔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약간씩 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알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차이랄까? 그러면 이건 언제나 교차돼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다 봐주는 게 좋아요. 자, 17번 보자. 자, 17번 BRF3는 공기결합 화합물로 상온에서 액체이다. 물과 이사하게 자동 이온을 하기에 약간의 전기성을 갖는다. 자, 자동 이온화에 대한 반응식을 적어라. 자, 이게 뭐겠어요? 자,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걸 자동 이온화라고 하잖아요. 자동 이온화가 고등 교과 과정에 뭐가 있죠? 딱 하나 나오잖아요. 바로 요거죠. 그럼 얘를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이렇게 되는 게 물의 자동 이온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올라간 요 수소가 이게 어디 있던 애냐면 여기 있던 애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요 산소에 결합 전자성이 붙어 있던 수소가 올라가서 다른 산소의 비공호 전자성이랑 결합해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이게 자동 이온화잖아요. 이걸 여기에 있는 BrF3에 대해서 해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하고 뭐를 적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겠어요? 즉 고등학교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 유사하게 여기서도 같은 방정식을 써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알겠어요? 되게 좋은 문제.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아는 거예요. 화학원 화학투를 공부하면 누구나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응용해서 다른 것에도 해볼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에도 해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뭐냐? 바로 요거하고 이렇게 무슨 알겠죠?
즉 여기 있는 수소 하나를 옮겨서 여기 수소 3개, 여기 수소 1개 이렇게 쓴 거예요. 수소가 2개, 2개 있을 때 3개, 1개라고 쓴 거지. 플로라이드가 3개, 3개 있으니까 4개, 2개로 쓴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 전화량 얼마일까요? 이온가 얼마일까요? 이온가 뭐예요? 이 이온가가 마이너스. 그 다음 얘 이온가는 플러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잘 봐요. 여기는 수소가 보시다시피 올라붙은 게 플러스죠. 근데 플로라이드는 올라붙은 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자, 위쪽 반응식은 얘는 이거죠. H2O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된 다음에 저 H2O가 H 플러스랑 반응한 것이 H3O 플러스, 이걸 더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쟤는 얘가 요렇게 보이세요? 이때 이건 왜 아닐 거냐고요. 여기서는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도 플러스 떨어지고 마이너스, 왜 이렇게 안 하냐고요. 바로 얘가 전기 음성도가 뭐하죠? 음성도가 아주 커서 요 플러스는 매우 불편한 거죠. 즉 자체 이온화가 돼도 물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떨어지면서 이온화가 되는 건데 얘는 플로라이드 마이너스가 떨어지면서 이온화가 된다. 그건 고등교과 과정에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 우리가 배우니까 충분히 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반응을 해서 짜잔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이온화가 고등교과 과정에 나오는데 거기에 전기음성도나 혹은 옥텐 룰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로라이드는 마이너스일 때 옥텟 만족하는 거죠. 근데 F 플러스가 되면 사실은 이 상태에서도 뭐를 만족하지도 않는 거예요. 옥텟을 만족하지도 않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괜찮은 문제예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기존에 배우고 있는 것에서 약간 응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자동 이온화 반응은 어떤 유형의 반응인가? 자, 일단 무슨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지금 나 줄게요. 지금 나. 에잇. 자, 그럼 이때 보시다시피 2, 1의 반응은 뭐 어떤 유형의 반응일까요? 자, 어떤 유형의 반응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유형의 반응이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BrF2의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우선 첫 번째 1.
자, 브로마이드가 있으면 자, 우선 첫 번째 일 BrF3. 자, 브로마이드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예요? 7개죠. 하나, 둘, 셋, 넷, 일곱. 왜? 17쪽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에 플로라이드가 3개가 붙죠. 그럼 3개의 플로라이드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가 붙으면 끝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플로라이드에 전자쌍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아시겠죠? 그럼 이 5개가 있을 때 5개가 있을 때 얘 입체 구조가 어떻게 돼요? 입체수가 5가 되기 때문에 삼각쌍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때 삼각쌍뿔을 그릴 때 어떻게? 브로마이드의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어디에 전기음성도 큰 걸 배치하라고 했죠? 엑시얼에다가 전기음성도 큰 거를 배치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코토리얼에 있는 녀석들, 이코토리얼에다가 나머지 치환기를 배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뭐라고 했었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어디 배치하라고 했죠? 비공유 전자쌍은 이코토리얼에 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rF3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련해서 BrF4- 이 한번 그려볼게요. 쟤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자, 브로마이드를 그리는데 브로마이드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했죠? 아까? 7개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런데 전체 이온가가 어떻게 돼요? 이온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전자 1개를 추가해요. 여기에 플로라이드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브로마이드는 입체수가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전자쌍이 1쌍, 2쌍, 3쌍, 4쌍, 5쌍, 6쌍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 입체 구조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죠? 브로마이드로 그리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 6방향 해서 비공호 전자끼리의 청력이 크기 때문에 비공호 전자를 가장 멀리 떨어뜨리고 플로라이드를 4개를 평면에 배치시키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브로마이드의 형식 전하가 현재 1-가 됩니다. 브로마이드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브로마이드가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형식적으로.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를 획득하게 되죠. 근데 원래 브로마이드가 17쪽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7개거든. 그럼 8개가 됐으니까 하나 많아졌네? 그럼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그래서 BrF4-는 이런 식의 이런 걸 스퀘어 플래너 구조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구조는 또 무슨 구조라고 하죠? 이런 구조는 트위스티드 T라고 하죠. T자는 맞는데 비공호 전자쌍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요. 그래서 뒤틀린 T 형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뒤틀린 T 형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사각평면형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세 번째 저기에 있는 뭐야? BrF2 플러스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BrF2 플러스
자, 얘는 뭐냐면 브로마이드에 원래 최고각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아니 이렇게 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 일곱, 여기 일곱. 일곱인데 이때 얘가 지금 이온가가 뭐예요? 이온가가 플러스죠. 그래서 여기서 짜잔. 중심 원자의 전자 한 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역시나 플로라이드 두 개를 어떻게 붙이면 되겠어요? 점 하나당 홀전자 하나에 플로라이드를 붙여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입체수가 얼마예요? 입체수가 4고 그래서 얘는 짜잔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꼴이라고 해요? 이런 걸 구분형 벤트 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이 루이스 구조상 누구랑 똑같은 루이스 구조예요? 바로 H2랑 똑같은 루이스 구조죠. 그래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BRF3, BRF-, BRF2 플러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잘 봐요. 잘 봐. 여기 잘 봐. 자, 여기 지운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되겠어요? 종웅? 그렇지. 아니, 이곳은 초코에몽. 가은이가 완전 좋아하는 건데. 가은이요? 가은이. 근데 정가연 동생이요. 선생님 땅. 그렇죠. 정가연 정가연 동생. 가은이 몇 학년? 6학년. 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6학년이 맨날 마트 가면 6개짜리고 아니 3개 6개짜리 맨날 사는 거. 초코에몽. 가은이랑 취향이 비슷하네. 좋아요. 하여튼 그래. 알겠습니다. 자, 여기 준다. 에잇. 아이고.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문제에서 자, 미케니즘. 이렇게 쓸까? 리액션 미케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된 놈하고요. 그다음 짜잔. 이렇게 된 게 나중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처음하고요, 이 나중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봐. 요 플로라이드와 브로마이드의 전자쌍 있죠. 얘가 자, 잘 봐요.
이 브로마이드는 기본적으로 전자밀도가 높을까요? 전자밀도가 낮을까요? 이 브로마이드는 전자밀도가 아주 낮아 보여요. 왜 그렇죠? 얘가 전기 음성도 크니까요. 그러면 브로마이드가 플러스인 만큼 얘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 다음 온도는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마찬가지로 전자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짜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가 풍부한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 빨갛게 서클링한 이 브로마이드하고요. 그 다음 이 플로라이드가 이렇게 전자쌍을 주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얘하고 얘가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로마이드는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고 떨어져 나온 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놈이라고 합시다. 얘는 이렇게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돼 버리는 거죠. 서클링하고 전자 색깔을 보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반응 메커니즘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얘를 루이스 베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왜? 루이스 염기의 특징은 뭐예요? 전자쌍을 주는 녀석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얘는 루이스 애시드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 루이스 애시드는 전자쌍을 뭐 하는 녀석이니까? 받는 녀석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자쌍이 떨어져서 얘는 전자쌍을 줬고 얘는 전자쌍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 리액션 메커니즘을 뭐라고 분석할 수 있겠어요? 바로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루이스 산연기 반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염기 반응은 가역입니까 비가역입니까? 산염기 반응은 당연히 산염기 반응은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당연히 가역 비가역 뭐예요? 당연히 가역이죠. 왔다 갔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다시 이리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얘가 뭐로 작동하는 거예요? 전자쌍을 주는 거니까 염기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얘가 다시 산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루이스 산염기 반응이다. 무슨 말 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무슨 말 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문제는 뭘 그리라는 거야?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하네. 3번 문제는 이 반응으로 생성된 이온들과 브로마이드 BrF3의 모양을 전자쌍 반발 이론을 예측하라. 됐네. 그죠? 3번이 이 그림 그리라 됐죠? 자, 그 다음 4번 BrF3는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가? 자, 이제 볼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아까 3번은 루이스 구조 그리기인데 2에서 했다. 자, 4번 BrF3의 문제 뭐라고 돼 있어? 문제가 쌍극자 모멘트 는 극성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서 플로라이드가 모두 델타 마이너스. 그 다음 브로마이드가 델타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어디예요?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벡터가 지금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전부 다 더하면 얘는 당연히 0이 될까요? 0이 되지 않을까요? 0이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즉, 요 두 쌍극자 모멘트에 여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들이 뭐 할 수가 없다? 보시다시피 상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뭐다? 극성이다. 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여기 그리스 알파벳 뮤로 표현하는 건 알죠? 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5번. 5번이 중요한데 5번 보시면, 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자,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죠? 산화수가 안 돼요. 정답! 자,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특정 원자들의 산화수가 변해야 그게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어진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라고 묻는다면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바로 산화수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따가 오늘도 이제 끝나고 그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그 저번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그거 뭐야, 그 카이스트 기출문제 해설을 같이 내가 막 정리한 거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작년 문제 중에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가 있어. 엑셀런트한 문제가 있어. 진짜. 일단 문제를 딱 보고 잘 만들었구나. 굉장히 그 교수들이 잘 만든 문제가 있는데, 산화수 이게 얼마나 화학에서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문제가 나와요. 이따 끝날 때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집에 가면서 차에서 한번 쓱 봐야겠어요. 이런 게 나왔구나 해드릴 건데, 그 정도로 이 화학에서 산화수가 변한다, 산화수를 조사한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걸 해보라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여기서 플로라이드 산화수 얼마예요? 플로라이드 산화수 얼마예요?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플로라이드 산화수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 브로마이드 산화수 얼마예요? 3가죠. 이 산화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할로젠 마이너스라고 하면 얘가 3 플러스가 돼야 전체적으로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똑같으니까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어쨌거나 플로라이드 산화수는 1 마이너스죠. 브로마이드 산화수 얼마겠어요 여기서? 여기서 똑같이 3가죠. 그래야 마이너스 일 때 전체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가 3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얘도 3가고 마찬가지 원리로 플로라이드는 마이너스네요. 산화수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건 지금 산화수를 다 체크를 했을 때 산화수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답은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인가?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2005년이 몇 년이야? 15년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여하튼 하여튼 근데 이따가 카이스트에서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카이스트 거는 좀 더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고등학생 커리큘럼에서는 더 보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카이스트 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그드세요. 다시 가자. 화장실. 좋아, 화장실 가자. 그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나온 거는 웬만큼 다 잘 하셔야 돼요. 나와 있는 건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뭐 완전 달나라가고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거의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의 학교 내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내신. 1학년 내신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전체의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이나 2학년 말에 배우는 막 뭐 특수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그냥 뭐 일반학 조금 전 혹은 일반학 수준 뭐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화학원 화학 2의 탈을 쓴 일반학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나옵니다. 일반 화학 되게 이상했는데. 일반학 그 학교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 학교의 수업 들으면은 좀 이렇게 뭐 잘 배우지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근데 뭐 아니야 노멀하게 나와. 걱정하지 마. 이게 문제만 풀어오면 돼. 내가 다. 그래. 네. 또. 근데 화학은 뭐요? 개념. 개념이요? 그냥 문제만 푸는 거. 지금 문제 풀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